코인 클래스! 안녕하세요, 쿠빗의 레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저희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먼저 어플 소개를 먼저 드릴까 해요. 네, 코빗 2.0이 사실 나온 지 조금 됐잖아요. 그렇죠. 코빗 2.0의 특징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저 프렌들리하게 만들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일단 뭔가 어플리케이션 하면 네. UI랑 UX 관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UI는 제가 봤을 때 좀 더 세련되고 네. 직관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UX인데 네, UX가 사용자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지정과 관련돼서 신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면서 네, 사용자의 거래 경험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실험실 쪽에 가보시면 되게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24시간 총 거래량도 있고 네, 오늘의 시세 등락률, 가상자산 시장 현황, 그 다음에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있으니까 사용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빗 채널이 네. 어플리케이션 안에 소개가 되고 있어서 그렇죠. 좀 더 접근하기 쉬우실 거라고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그래서 앱을 사용하시다가 뭐 컨텐츠나 이런 게 좀 궁금하다 싶으시면은 그 채널 기능을 사용해서 저 유튜브 컨텐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피터께서 네. 제가 듣기로는 뭐 좀 재밌는 거를 네.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네, 피터 오늘 코인 클래스 뭐 좀 오프닝에서 재밌는 얘기 좀 찾아보셨어요? 네, 주말 사이에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개그. 개그. 코인클래스 5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는 항상 핫한 소식으로 코인클래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사실 지난주에도 굉장히 뉴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 다루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뉴스가 바로 이 비트맥스에 관한 뉴스가 아닌가 싶어서 이걸 한번 좀 깊게 다뤄볼까 합니다. 아, 네. 비트맥스. 저도 한번 써본 회사인데 네. 비트맥스는 어떤 회사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트맥스는 일단 가상자산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인데요. 2014년에 설립이 되었고, 설립한 사람들은 홍콩 금융업계에서 일했던 뱅커들이 모여서 창립을 했고요. 특히 이 대표로 있었던 어서 헤이즈라는 분은 선물 시장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이미 갖고 있었던 분이고, 그래서 비트코인에도 관심을 갖고 개인 거래도 좀 많이 처음에는 했더라고요. 이제 회사를 한 2012년쯤에 떠나가지고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많이 거래를 하다가 선물 시장이 비트코인에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현물 거래조차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시절에 선물 시장을 만든 거죠, 2014년에. 예, 근데 이제 단순한 선물 시장이 아니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기획을 했어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퍼페추얼 스왑이라는 형태로 상품을 만든 거예요. 선물 계약, 선물 상품을.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 보통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가 있잖아요.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기초 자산을 어느 일정 시기까지 어느 가격에 거래를 한다는 약속, 일종의 계약인데,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있는 건데 퍼페추얼 스왑은 이제 만기가 없는 계약인 거죠. 네, 되게 특이한 것 예, 같아요. 특이하죠. 예, 그래서 만기가 있기는 있는데 만기 때 결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금리를 선물 계약을 산 사람과 판 사람 사이에 금리 차이를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함으로써 사실상 없는 것처럼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획기적인 형태의 상품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선물 계약하면은 US 달러나 이런 법정화폐로 가격이 측정이 되고 있는데 그 계약 관계를 비트코인으로 이제 가격을 측정하게 함으로써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법정화폐를 전혀 타치를 안 하고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뱅킹 파트너나 이런 게 필요가 없고 금융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굉장히 좀 획기적이고 사람들한테 많이 초기에 유저들을 확보하는데 많이 그런 면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런 형태로 만드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 형태가 일종의 업계의 스탠다드가 돼서 이제 후발주자로 나온 바이낸스나 후오비 같은 데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들도 이런 형태를 지금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물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것 어서 같아요. 네. 일단 비트맥스 관련된 이슈가 네.
미국 당국에서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나온 뉴스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부 기관 두 곳에서 이제 기소를 한 거죠. Department of Justice,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미국 사법부인 거고요. Commodity and Futures Trading Commission,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이렇게 두 군데의 기관이 기소를 한 건데 기본적으로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미국 자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야 될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따르지 않고 이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는 거죠. 왜 이제 두 가지의 기관이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냐면은 두 가지의 룰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CFTC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CFTC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서 이 선물 거래 서비스를 미국인들한테 제공했다는 그게 하나고요. 사실 두 번째가 더 심각한 거이긴 한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은행 보안법을 따라야 한다. 근데 이 은행 보안법에 의하면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들은 모두 KYC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KYC를 안 하고서 네. 미국인들한테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거죠. 미국 사법부가 문제를 삼는 건데 문제가 크게 될 수가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적대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란 같은 나라도 있는 건데 미국 사법부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란에 있는 트레이더들도 비트맥스에서 거래를 했다. 그래서 이건 경제 제재에 위반되는 행위다. 크게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맥스 쪽의 주장도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기관은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관에서 지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네. 지키지 않는 것은 그만한 이유나 네.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소를 하면은 기소 당한 사람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죄를 인정을 할 건지 네. 아니면 무죄를 주장을 하고서 재판을 받을 건지 해야 되는 건데 그 재판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 당국이 주장하는 거는 이런 문제점을 2015년부터 제시해 왔는데 비트맥스가 성의 있게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하려 했다는 거고 비트맥스는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자기들은 성실히 대응을 했다.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으나 미국인들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서 뭐 VPN을 사용한다든지 서비스를 접근한 거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자기네들은 성실히 서비스 접근을 못하게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기소를 받는 것 자체가 네. 사실 한 기업에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도 주고 네. 좀 큰 영향들을 줄 것 같은데 네. 비트맥스가 이런 거에 받은 영향이 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예, 계속 지금 선물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출금도 되고 있어요. 예, 일단 이번 기소로 인해서 4명의 직원을 이제 기소를 했거든요.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비트맥스라는 서비스 제공하는 법인이 HDR 글로벌 트레이딩인가 뭐 이런 이름의 법인인데 세이셜 공화국의 소재예요. 세이셜 공화국이요? 예, 어딘지 아세요? 아니요, 어디는 처음 들어보는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 것 같아요. 그 법적인 제재를 피하려고 그것이 바로 이제 미국 사법부가 주장하는 거죠. 네. 예, 예. 여기 뭔가 전기는 통하는지 뭔가 의문이 되고 그렇지만 네. 이제 직원들은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 있는데 이번에 기소된 인물은 공동 창업자 3명을 포함해서 총 4명인데 4명 중에서 2명은 미국에 있어요. 그 중에 1명은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됐지만 이제 보석으로도 풀려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소 내용이 얼마나 심각하느냐에 따라서 보석금이 굉장히 비쌀 수도 있고 네. 그런데 500만 불의 보석을 이제 요구를 했고 근데 뭐 엄청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0만 불이니까 50억이죠. 네. 냈어요. 그래서 500만 불을 내고 지금은 보석으로 풀려나서 기소 대응을 준비 중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뉴스가 나오자마자 사실은 네. 이제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유저들도 많이 있었고 네. 꽤 많은 양의 BTC가 출금이 됐는데 어느 정도 출금된 이후에는 지금 안정세를 찾아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비트맥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하시나요? 예, 사실 예측하기는 힘들죠.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네. 기소된 상황이고 이제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 기소를 당한 측에서 기소에 네, 대한 네. 반응을 해야 되는 건데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 거죠. 만약에 유죄를 인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플리 바게닝이라는 걸 하는 거죠. 유죄를 네. 인정하는 대신에
형량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는 거고, 협상 그 수준에 따라서 형이 좀 조금 가벼워질 수 있는 거고, 무죄를 주장해서 not guilty plea를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 이제 법정 다툼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길어지는 거고, 네. 변호사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 근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상관없이 기소가 됐다는 것만 자체도 굉장히 업계에 뜻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번 기소를 계기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사고방식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마다 네. 이제 규제가 마련되고 있잖아요. 최근 1, 2년 사이에 이제 규제가 다 마련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자국민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새로 마련한 이 법대로 해야 된다.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된다고 만들어 놓은 나라에서는 해외에 있는 서비스 업체들한테도 그거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어떤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지금 코인 하시는 분들 해외에 있는 거래소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바이낸스라든지 비트맥스도 사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거래소에 대한 서비스 접근한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두 번째는 뭔가요? 예, 두 번째는 사실 네. 이제 두 번째가 좀 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게 디파에 대한 리스크예요. 예, 사실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네. 이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디파이에 대한 리스크를. 예, 이게 뭐냐면은 이 업계 사람들이 이해하는 디파이는 네. 이제 중개인이 없는 금융 서비스이고, 중개인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검열 저항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검열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여기를 폐쇄시키고 싶을 때 대상이 없으니까 이제 폐쇄가 안 될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디파이들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지금 미국 사법부가 얘기하는 KYC나 이런 거가 문제라고 여기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얘네들을 폐쇄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주체가 없는 서비스다 하더라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앙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겟팅을 함으로써 네. 디파이 서비스가 제공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다뤘던 유니스왑 같은 게 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유니스왑이 굉장히 거래량이 많아졌고 네.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 쿠코인이 해킹당한 거 들으셨죠? 네. 쿠코인에서 해킹당한 자금들이 유니스왑으로 흘러들어가지고 거래가 됐다는 게 지금 밝혀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유니스왑으로 흘러들어가서 이게 자금 세탁에 사용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유니스왑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주체가 없고 아무나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KYC나 이런 필요 없이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렇다면은 미국의 규제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뱅크 시크리시 액트 있잖아요. 네. 그거에 위반된다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미국인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게 미국인들한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뱅크 시크리시 액트에 의해서 KYC를 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데, 그거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그거를 문제 삼고서 이번에 비트맥스를 기소한 것처럼 유니스왑도 기소를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돼 있어서 네. 기소할 대상이나 예. 그런 사람이 없지 않나요?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중앙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유니스왑을 다시 예로 들면은, 사실 이제 여기서 유니스왑이 기소 당할 거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디파이 서비스들이 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 어드민 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드민 키라는 거는 개발자들이 몇 명이 갖고 있어요. 보통 멀티 시그로 해서 이제 한 사람이 갖고 있지 않고 여러 명이 나눠 갖기도 하는데, 그 여러 명이라는 게 보통 10명 미만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개발자들을 타겟팅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키를 네. 회수하게 되면은 디파이 서비스 구현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프론트엔드가 있을 텐데, 이제 서버에 호스팅이 되는 그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AWS라든지 이런 데 호스팅이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아마존이 더 이상 호스팅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은 많이 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도메인 이름 이런 것도 사실 중앙화되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를 인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은 10월 1일 날 기소가 발표가 됐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네.
그 미국 사법부에서 네. 또 별도로 85페이지짜리 엄청난 문서를 발표를 했어요. 사법부에 검찰 측에서 이제 사이버 디지털 태스크 포스라는 거를 2년 전부터 만들어가지고 운용을 해왔는데 가상자산 업계가 어떤 미국 법규 준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2년간 연구를 했던 거예요. 사실 2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아직 여러 면에서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규제 당국들이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지도 잘 이제 몰랐던 건데 과거 2년 동안 엄청나게 이제 스터디를 많이 하고 굉장히 컨피던스 레벨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 업계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 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85페이지짜리 문서인데 제목은 Cryptocurrency Enforcement Framework라는 문서고요. 네. 이게 너무 길어서 저 읽지는 않았어요. 읽지는 않았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서머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제가 봤는데 재밌어요. 이 문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무조건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요. 이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굉장히 좋게 만들 거라는 거는 인정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 문서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할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이 테크놀로지가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가상자산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만들어진 룰을 준수하면서 존재를 해야 된다. 그 룰을 어기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논조는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이 문서에서 문제 삼는 게 뭐냐면은 익명성 부분을 굉장히 문제를 삼더라고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익명성이 아니고 가명성인 거잖아요. 네. 체인상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드레스가 누구랑 매칭이 되면은 그건 사실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지만은 그쵸. 미국 사법부가 문제 삼는 익명성은 프라이버시 코인 관련된 거예요. 프라이버시 관련 코인들은 사실 가명성 아니고 이건 진짜 익명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추적을 하기가 어렵고 이런 어떤 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문제의식을 미국 사법부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트맥스의 기소를 계기로 미국 규제 당국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규제를 해나갈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된 것 같고 또 이런 문서를 내므로써 해외의 다른 정부의 규제 당국들도 이정표가 하나 생긴 거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앞으로 미국 정부가 제시한 방향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앞으로 규제를 해나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2년, 3년, 뭐 5년 후를 예측을 할 때 네. 이런 어떤 요소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코인 클래스 5회는 끝인가요?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아니요. 네, 지금까지 코인 클래스 5회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에 핫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코인 클래스!